분명히 월급은 올랐는데 이상하게 통장은 더 비어가는 것 같고, 작년보다 왜 더 쪼들리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미스터리, 바로 유령 월급 인상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나온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커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삶은 왜 더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좀 이상하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느낌 뒤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현상 그 자체입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본 이름, 유령 월급 인상.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폐 착각이라는 약간 경제 심리학 같은 용어인데요.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이걸 다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숫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일단 생각 안 하고 어쨌든 200만 원보다는 210만 원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A씨랑 B씨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누가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월급이 삭감됐다는 단어 때문에 A씨를 꼽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 진짜 구매력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B씨는 월급이 5% 올랐지만 물가가 무려 12%나 올랐어요. 그럼 실질 소득은 오히려 7%나 줄어든 셈이죠. 놀랍게도 두 사람의 손해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상이라는 그 단어에 속아서 B가 더 낫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화폐 착각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럼 이 교묘한 화폐 착각이 우리 월급 통장을 대체 어떻게 녹여버리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목소득 그리고 실질소득. 자, 명목소득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실질소득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그 돈으로 진짜 뭘 살 수 있는지 나의 진짜 구매력을 의미해요. 이 유령 인상의 모든 비밀은 바로 이 둘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우리 월급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5% 올랐다고 한번 쳐보죠. 명목상 10만 원이 늘었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가 2.3% 올랐다면 그럼 내 명목 인상률 5%에서 물가 상승률 2.3%를 빼야 진짜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바로 2.7%죠. 이걸 다시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5만 4천 원이에요. 아니, 분명히 10만 원이 올랐는데 그중 4만 6천 원은 그냥 공기 중으로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충격적이죠? 내가 받은 10만 원 인상분은 사실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뉘는 겁니다. 46%는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같은 놈이 떼어가 버리고 진짜 내 주머니에 남는 건 고작 54%, 5만 4천 원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유령 월급 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꿀꺽 삼켜버리는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시야를 개인의 지갑에서 국가 경제 전체로 넓혀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인플레이션, 그 진짜 얼굴은 과연 뭘까요? 산업연구원 KIET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원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확 뛰어오른 게 아주 치명적이었죠. 근데 여기에다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똑같은 물건을 사와도 더 비싼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겹쳐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충격이 훨씬 컸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한국인들만 유독 더 아프게 느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빚입니다.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빚이 우리를 어떻게 더 힘들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GDP,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 스위스, 호주 같은 나라들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높은 빚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요.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빚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곧바로 대출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월급이 좀 올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자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준다는 말을 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는 빚 때문에 더 힘들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은행에서 1억 원을 고정금리로 빌렸다고 쳐요. 그런데 1년 동안 물가가 3% 올랐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3%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갚아야 할 1억 원의 실질적인 가치는 1년 전에 9,700만 원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빚의 무게가 실질적으로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요, 이렇게 빚을 진 사람에겐 유리하고 반대로 현금을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에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좀 얻어보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에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나라마다 해법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긴축과 규제 완화, 그러니까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을 택했고요. 반면에 프랑스나 그리스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처럼 수요를 살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고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물가가 오를 때 가치가 덩달아 같이 오르는 자산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있고요. 또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도 있죠. 그리고 물가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물가 연동국채나 에너지 같은 원자재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월급이 올라도 왜 살림은 더 팍팍해지는지 그 뒤에 숨어있던 화폐 착각과 인플레이션의 복잡한 역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통장에 찍힌 명목적인 숫자를 넘어서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제 당신은 화폐 착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부는 진짜입니까?